이쪽으로도 한번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둡다. 저 보여요? 다행이네. 저기도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니 왔는데 가로가 너무 길어서 생각보다. 자, 이때 2부 때 질문 받고 할 때는 이렇게 좀 움직일 테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얘들아,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왜 현장 애들이 또 너 학교로 가 빨리. 왜 이러? 머리색이 바뀌었네? 머리색 잘 어울린다 야. 그래요. 네,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 JTBC에서 요새 방영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네, 있죠. 거기 주인공 이름이 예서였나요? 네, 예서가 공부하던 책의 주인공입니다. JTBC가 인정한 영어 강사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옷을 1부 때 항상 수트를 이렇게 쭉 입는데 뭘 입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금색 입고 리본이죠. 선물 컨셉입니다. 아침에 와이프가 좀 이렇게 좀 코디를 좀 해줬어요. 네, 1부는요, 제가 이제 좀 진지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제 강의를 알고 오신 분들일 거고, 한 90% 정도는 유튜브에서 그렇죠? 맨땅에 헤딩하는 얘기 보고 얘는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부는 이제 그분들의 기대치와 상관없이 좀 나름대로 좀 진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2020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설명회를 좀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요?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되게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까지도 왔던데 유튜브 보고 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왔던데 지금 제가 이제 2020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연령대가 조금 더 낮은 학생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2023학년도까지는 영어 관련해서는 입시 정책이 바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학년 때까지 2023학년이면 지금 중3이죠. 그 정도 학생들까지는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랑 똑같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작년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작년, 재작년. 이게 뭐냐면요, 저희는 일의 생리상 11월이 종강을 하고 나면 1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201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작년 그러면 201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를 얘기하면 사실 2019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좀 양해 좀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혹은 그 밑에 학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는데 학년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이죠. 2018년 11월, 현재야 너네가 받은 수능이 15일이었니? 14일이었니? 15일? 15일. 11월 15일 날 그 수능을 쳤었는데요. 고해 2018년 11월 15일 날 수능 친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몇 학번 되는 거죠? 19학번 되죠. 그래서 제가 19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면 18년에 친 수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평가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 영어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공부에서는 기본이 영어 수학이었거든. 영어 수학은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당위성부터 설득을 좀 해야 돼. 안 그래도 뭐 대학별로 반영 비율도 낮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뭐 절대평가니까 뭐 대충 해도 등급을 좀 딸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당위성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알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입시에서 압도적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수시라는 거. 그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영어 공부와 관련한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에 쳤던 수능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과목이 뭐였나요? 너는 뉴스 안 보니? 유튜브 말고 뉴스도 좀 봐. 국어가 제일 말이 많았죠. 등급 컷이 말도 안 되게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문과든 이과든 수능 시험장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은 네가 아무리 평소에 재능이 출중한 학생이더라도
등급을 어떻게 받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팩트예요. 저한테 올해 수업을 들은 대치에 있는 학생 하나는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둘 다 이제 국어를 100점을 받았던 재수생이었는데 수능에서 57점이 나왔대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모르는 과목인 거죠. 제가 갑자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느냐.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 다른 서류들을 보기 전에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두 과목의 등급 합이 몇 이내는 들어야 합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좀 서울 시내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혹은 지방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합이 4 이내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라는 과목은요. 시험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몇 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를 두 과목으로 맞출 때 국어까지 넣어서 생각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건 시험을 쳐본 학생이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눠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문과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과는요, 국어 빼고 나면 이제 영어, 수학, 탐구 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으로 등급합을 맞춰야 되는데 등급합을 맞추기에 어머님들 와 계신데 좀 격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과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탐구 과목입니다. 요번에 19학년도 수능에 동아시아사 있죠, 동아시아사. 이게 1컷이 50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국 7%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좀 잘 안 오죠. 재작년에 사회문화라는 과목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 탐구 중에 하나잖아. 1컷이 50, 2컷이 48, 3컷이 47이었어. 두 문제 틀린 몇 등급 나오는 거니? 4등급 나오는 거죠. 탐구로는요, 최저를 맞추기가 문과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탐구라는 과목이 문과에서 이렇거든. 비교적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대가 좀 비례해서 잘 나오는 과목이야. 근데 네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네가 공부량을 늘리면 남들 안 그러겠니? 수능은 상대평가란 말이야. 내가 점수 올리기 쉬운 과목은 남들도 다 올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탐구가 딱 그러기 딱 좋습니다, 문과는. 그럼 봐봐, 문과는 국어로 수시 최저 맞추기 힘들어? 탐구로 맞추기 힘들어? 뭘로 맞출래? 영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최저 맞추기에는. 이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과는 탐구는 괜찮아요. 워낙 이제 분량도 방대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만 높은 점수와 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 인플레가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정말 괴물들이 몰리는 두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이과는 문제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 아시겠지만 21번, 29번, 30번 이과 손 한번 들어볼래, 이과? 그래요. 별로 없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괜찮을까요? 21번, 29번, 30번 문제 보면 이제 눈치 보고 손 내리셔도 돼요. 21번, 29번, 30번 문제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긴 것도 보기 싫지, 그치? 얘는 딱 보면 무슨 포켓몬 세계에 놀려온 디지몬 같은 느낌이야. 농담으로 한 얘기야,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야. 이게 뭐냐면 이 국어 영역 비문학보다 이과 수학 30번 문제 읽기가 더 어려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1번, 29번, 30번 같은 문제 정말로 어렵고 올해는 좀 덜했지만 2018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전국 1%가 안 됐거든요. 정답률이 1%가 안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과 수학이 보통 1컷이 92점에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시험은 어렵지만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목인 거죠. 2컷은 항상 88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21번, 29번,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아야 2등급이 겨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장 컨디션 생각해보면 항상 등급을 장담하기는 힘든 과목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 드시죠? 네, 이과는 국어와 더불어서 수학이 등급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수시로 최저를 맞추려면요, 영어와 탐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수시 최저를 맞추기가 되게 편한 게 뭐가 있냐면 네가 시험장에서 컨디션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평소에 고정 1등급 나오던 애가 갑자기 3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해봐. 그러려면 평소보다 점수가 25점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요, 영어는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을 따고 들어가도록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이 아닌 이상 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신이라는 걸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 자꾸 보이네. 네, 그 내신을 반영을 할 때 어차피 고3 때 보게 될 내신용 교재가 EBS란 말이죠. 근데 그걸로 수능도 똑같이 대비가 되거든. 그거 생각하시면 영어는 내신 대비를 통해서도 수시를 준비할 수 있으니 수능에서 무조건 요걸로는 최저를 맞추는 과목으로 치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수시 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 2등급 정도는 깔고 들어갑시다. 이게 되게 이제 유리한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벌써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한 친구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일단 특수한 사례 얘기 하나부터 먼저 해볼게요. 2018학년도에 정시로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가 영어 6등급이 있었어요. 영어 6등급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0.5점 깎거든. 0.5점. 자, 그러면 친구야 되게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잘 맞춰야 돼. 6등급 받았으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0.5점 떨어졌어. 자, 몇 점 깎인 거니? 3점. 문과니? 그래. 6 곱하기 0.5 했지? 6등급이면 5단계가 떨어진 거잖아. 2.5점이 떨어졌죠. 자, 수학은 현우진이야. 괜찮아. 시발점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 스튜디오 버전이 좀 노잼이긴 하지만 강의는 굉장히 충실하단다. 누구 인스타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께 이제 DM 같은 거 좀 보내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오늘 그분 책 좀 팔아드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든 2.5점 깎이잖아요. 6등급 받으면. 그럼 대학 가는데 큰 지장 없는 거 맞죠? 왜냐하면 수학 한 문제 3점이잖아요. 아니 점수대가 낮은 문제들도. 영어를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수학이나 탐구 과목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등한시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2018학년도에 한양대 의대 간 친구예요. 한양대 의대. 야, 정시로 한양대 의대를 뚫었으면 이거 거의 괴수급 성적이야. 정말로 성적 잘 나와야 됩니다. 뭐 한두 개 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점수대니까.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이 88점이 나왔어요. 근데 한양대 의대 어떻게 가냐? 너 리액션 장난 아니다. 그래. 이름이? 김현진이요. 현진이? 네. 안녕, 난 정식이라고 해. 88점. 어떻게 뚫었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투 과목 2개를 선택했어요. 물리 2 하나랑 지2 하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리 2가 만점, 지2가 48점 뭐 그랬어. 근데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2 과목 선택자들한테 가산점을 준단 말이야. 안 그래도 2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데 2 과목 2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버렸으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산점 받아서 수학 88점 받은 거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 점수로 한양대 의대를 부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이과라고 손들었던 친구, 너도 아까 이과라고 손들었지 사실. 네, 이 친구한테 내가 또다시 물어볼게. 야, 21번, 29번, 30번 어렵잖아. 그거 깔끔하게 버려. 그래도 한양대 의대 갈 수 있어. 대신 2 과목 2개 선택해서 둘 다 만점 가까이 받으면 돼. 너 무슨 생각이 드니? 이 얘기 들으면.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 들지. 저 새끼 병신인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는 이 얘기를 왜 했냐? 보세요. 방금 한양대 의대를 간 친구는 정말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맞죠? 네. 아까 6등급으로 서울대 문 부신 친구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정시에서 뚫었던 얘기들 자꾸 들으면 그게 네 사례인 줄 알아. 미안, 솔직해지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까지 포함해서 특수한 사람 없어. 아니, 특수했으면 뭔가 딴 걸 하고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나는 평범하답니다. 별로 특수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자, 정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서울대 제외하고 그 밑에 레벨로 대학들을 내려가 보면요, 대부분의 대학 레벨별로 봤을 때 같은 급간에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한쪽이 영어 반영 비율이 낮으면 한쪽은 영어 반영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컨대 이제 연대와 고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고대 같은 경우는 1에서 2등급 떨어지면 점수 1점 깎아요. 2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면 점수를 3점 깎습니다. 그럼 어차피 3등급 받아봐야 수학 4점짜리 하나 맞추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1에서 2등급 떨어지면 5점 깎아요. 2에서 3등급 떨어질 때 또 5점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89점으로 2등급 받아버리면요, 수학 4점짜리 한 문제 틀린 것 이상의 데미지가 와버리는 거죠. 쉽게 계산을 해보면.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손에 딱 받았을 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연대는 안 쓰고 고대만 쓸 거야. 장담할 수 있니? 안 되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연대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영어 점수가 괜찮아서 연대와 고대 두 장의 카드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입시에서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영어 등급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 두 번째 줄에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의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영어 등급, 그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서성, 한중, 이화여대, 이 정도 레벨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1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 건동홍숙 혹은 지방거점 공립대학들 있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는 평균 2등급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대평가 시대에도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당일성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 준비하실 분들은요, 영어로 최저 맞추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어차피 내신 대비도 해야 되니까.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무지무지하게 만점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등급은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불리하질 않아요. 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그게 딱 이제 적절한 정도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거부터 보죠. 노란색 박스 한번 보실래요? 18학년도 수능 1등급 보면 비율이 10.03, 19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 5.30입니다. 제가 이거부터 왜 보여드리냐, 영어 난이도 편차가 이렇게 커요. 절대평가 이후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이거 보고 좀 오해를 하실까봐. 선생님 그러면은 19학년도 수능이 18학년도 수능보다 2배 더 어려웠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고, 객관적인 팩트를 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19학년도 수능 1등급이 거의 반토막이 난 이유는 1교시 국어 난이도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N수생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 시험장에서 기억 한번 떠올려 봅시다. 1교시 국어 시험 딱 치고 나면 무슨 생각보다 드나요? 시험 난이도 상관없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험한 말 쓸 겁니다. 3글자로 좆됐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정말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학생들하고 친밀도를 위해서 일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있잖아, 예비 고3 혹은 그 밑에 학년들은 에이 뭘 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 경험을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저는 국어 완전 재능충이었어요. 별도 이제 학원 같은 거 다니지도 않았는데 국어 점수 항상 괜찮았거든요. 제가 02학번인데 계산하지 마. 그냥 너네보다 나이가 많은 거 조금 많아. 02학번인데 그 해 수능에 전국의 국어에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난이도의 수능이었는지 알겠죠? 120점 만점에 118점 받은 학생이 전국에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래 이건 내 자랑이 맞는데 끝까지 들어봐봐. 근데 그 해 수능을 치러 딱 갔을 때 1교시 시험 딱 치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딱 들었던 생각은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지였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국어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네 점수가 어떻든 간에 1교시 보고 난 다음에 잘 봤다는 생각 안 들어, 절대로 수능 시험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 마인드 그대로 2교시 수능 시험을, 수학 시험을 치면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어차피 손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집중돼요. 별 문제 없이. 자, 문제는 3교시 영어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봐서 알죠. 집중 잘 되니 이때? 온갖 생각 다 들잖아, 있지. 이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듣기 들으면서 네가 봤던 국어 시험지가 머릿속에 떠올라. 플러스
수능 시험장 가면 이상한 애들 많거든. 쉬는 시간 답 맞춰보는 애들 되게 많아. 그들이 맞춰봤던 나의 수학과는 달랐던 답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영어 시험 칠 때 진지하게 그 생각이 든다니까. 끝까지 칠까? 집에 갈까? 그 농담이 아니고 3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 포기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게 반영된 퍼센티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 가지고는 사실은 그래 2019학년도 수능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 그럼 이제 우리는 난이도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한번 보자고. 자, 2018학년도 절대평가가 시행됐을 때부터 19학년도까지의 등급별 누적 비율입니다. 필기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자료집 다 받으셨을 텐데 자료집에 요 표랑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자료집도 제가 다 쓰기 때문에 네, 어차피 거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아니 뭐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자료집을 펼 것까지는 없고 나한테 집중 좀 해줘. 저 관종이에요. 자, 보시면요 1등급 비율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2등급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1등급 비율만 한번 보겠습니다. 8, 5, 14 7.9니까 8, 5 어떤 느낌 드세요?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한다는 느낌 들죠?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을 못합니다. 평가원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가원의 주요 취재진들이 다 교수님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은 지식의 깊이가 어마무지해. 이런 거지. 그분들이 딱 보니까 애들 9평을 딱 보니까 1등급이 7.9%나 돼. 생각보다 애들이 영어 잘하네? 진짜 조금만 어렵게 낼까? 그분들 생각에 조금이 우리한테 조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등급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9월 5.3에서 수능 1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원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 줄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수능 어차피 2개밖에 없거든. 물수능 아니면 불수능. 아니 너 보면 알겠지만 적절한 난이도의 수능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나는 물수능을 예상을 했어. 영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 학생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는 뭐예요? 어려운 거죠. 나 쉽게 준비했다? 근데 시험이 어렵네?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씨발. 이게 1번. 자,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불수능을 대비를 했어.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자, 이 학생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례는 뭐죠? 쉬운 거지. 쉬워서 허탈한 거지. 시험지를 딱 봤는데 너무 쉬워. 피식 웃으면서 하 씨발. 2번 사례. 자, 1번이 나은 것 같아? 2번이 나은 것 같아? 2번이 압도적으로 나은 것 같지 않니? 그래. 결론은 간단합니다. 불수능 대비하는 게 나아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세요.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최저 맞추자. 정시 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의 평균 정도는 마련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 그럴 때 불을 대비하는 게 낫다. 자, 그럼 불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너무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그리고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최악의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불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관련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약간 이제 가슴 답답한 얘기였으면 이제 속이 조금 뚫릴 수 있는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제 풀면 모의고사를 쳐보셨을 거 아니야. 보통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빈칸 어렵고 또 순서 뭐 이런 것도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번의 시험에서 오답률 탑5 한번 볼게요. 이상한 유형들 좀 오늘 카메라 잡아주시는 분하고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네요. 사이드에서 보는데 지장 없죠. 네. 자, 흐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쵸? 이상한 주제 제목 뭐 이런 거 보이죠? 또 막 어휘 문제 같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는 잘 안 틀릴 것 같은 42번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번호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28번
29번 있죠? 31번, 32번. 가끔 보이죠? 35번. 보이죠? 37번. 이것도 보이죠? 이 문제들 전부 다 뭐냐면 EBS 교재를 직접 연계하는 문제 번호예요. 근데 그게 오답률 탑5에 계속 끼어 있죠. 됐죠? 자, 다시 이 표의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소에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 안 했던 유형들이 오답률 탑5에 끼어 있네. 두 번째, EBS를 연계하는 것들이 오답률 탑5 안에 끼어 있네. 그럼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특정 유형만 어려울 거라고 가정하는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1, 2학년 때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해요. 빈칸 어려울 거야, 순서 삽입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도 매년 빈칸과 순서 삽입을 위한 강좌를 냅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 시기에 그 강좌를 안 내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래 보여도 나름대로 이제 수능을 몇 년 동안이나 가르쳐왔던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지 제일 효율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마음만 급한 거예요. 지금도 Q&A 게시판 보면 그거 막 올라와요. 저는 빈칸부터 빨리 데뷔하고 싶은데 그 강좌 보니까 선생님 5월은 돼야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럼 작년 강의를 미리 들어도 될까요? 100% 그 질문하는 친구들 다 예비 고3들이에요. 아직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평가 모의고사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 대비하시면 안 돼요. 불수능 대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어휘부터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야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잡힙니다. 또 이제 어휘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감이 좀 잘 안 올 거야. 이 새끼 무슨 단어장 설명하려고 하냐,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 오셨을 거 아니야. 아니 단어장을 아예 안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학원 관계자분 계십니다만, 야, 이투스에서 나오는 워드마스터 책 그거 한 권쯤 집에 다 있잖아. 그거 많이 봤잖아, 솔직히. 아, 그 책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영단어는 계속 약해, 그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말을 공부하는 미국인이에요. 우리말을 공부하는 미국인이 단어를 공부를 하나 하는데 이런 단어를 공부를 해본 겁니다. 붙다. 됐죠? 자, 이 단어를 공부를 딱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단어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1번 뜻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stick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판사하니까 신기해? 예문 적혀 있습니다. 너 머리에 껌 붙었어. 괜찮죠? 2번 뜻이 적혀 있습니다. pass. 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시험에 붙었다. 됐죠? 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3번 뜻. take side. 이게 뭐지? 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상대편에 붙어버렸다. 괜찮죠? 편을 취하다. 4번째.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live with. 함께 살다. 이거 뭐지? 예문이 적혀 있습니다. 너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한테 붙어 산다며? 맞잖아. 이제 이런 게 예문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우리말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머리에 껌 붙다, 시험에 붙다, 상대편에 붙다, 엄마한테 붙어 살다. 그 붙다가 있잖아.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이니 아닌 중심적인 의미는 다 같은데 맥락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맥락만 조금씩 달라졌지 큰 틀에서 붙다는 다 똑같잖아. 뭔가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이거 미국인의 눈으로 한번 볼래? stick과 pass와 take side와 live with가 같은 말로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단어를 외워야 될지 선택해야 돼. 그치? 자, 너네 경험으로 얘기해봐. 몇 번까지 외울 것 같아? 스틱까지지. 그치?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고 성실한 학생이면 패스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해 본 학생들 알죠?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걸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3번 뜻이잖아. 3번 뜻. 이거 보고 나면 너네 이제 신경질 내는 거야. 아니 단어 뜻을 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얘기라고. 그래서 너네 진짜 영어 단어장 내가 아까 얘기했던 워드마스터 같은 책들 보면 이렇다. 거기에는 단어 딱 보면 어떤 느낌 딱 드냐면 나 이 단어 어느 페이지쯤에 있었는지 알아. 책 앞쪽 부분에 있었고 오른쪽 편 페이지에 두 번째 라인쯤에 나무 그림 옆에 있었던 단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쵸? 근데 이게 문장에 들어가잖아요? 해석은 못하겠어.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봅시다. 짜잔. 네. 단어 한번 볼게요. gener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 말고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단어를 가끔 한번 보죠. 왼쪽 상단에 보면 hospital 정도는 알죠? 일반적인 병원. 밑에 anestheticia라고 이게 마취입니다. 일반적인 마취. general cleaning, 일반적인 청소. general attack, 일반적인 공격. 이딴 말을 누가 씁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세요. 붓다를 생각해 보세요. 단어의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어 아니면 중심 의미 남겨두고 문맥에 따라 퍼져나가요? 퍼져나갔죠? 영어도 언어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general이라는 단어는 중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보죠.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일반적인이란 말이 나온 거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영향 미치는 거. 그럼 생각해 볼게. 제너럴 하스피털. 병원은 병원인데 하나만 하는 병원이 아니야. 이것저것 다 하는 병원이겠지. 네 글자로 얘기해 볼래? 무슨 병원일까? 그래, 종합병원 나오는 거지. 마취는 마취인데 한 군데만 마취를 할 게 아니야. 네 글자로 얘기해 볼까? 어떻게 마취를 할까? 전신 마취 나오는 거죠. 자, 청소할 건데 한 군데만 청소 안 할게. 세 글자로 얘기해 볼래? 대청소 나오는 거죠. 공격을 할 건데요. 일반적인 작은 범위에 국한시켜서 공격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격할 거야. 세 글자로 얘기해 볼까? 무슨 공격 나올까? 총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문 없이 그냥 문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네럴 영어 단어장 보면 일반적인, 종합적인, 전신의, 대대적인, 총체적인이 나온다고. 이거 보고 나면 너네는 1번만 외워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고 제너럴 어네세이지아 나오면 해석을 못하는 거야. 단어 공부의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뭘 봐야 될 것 같아? 예문이에요. 문맥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장들은 예문이 충실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안 봤을 뿐이죠. 항상 우리한테 영어는 단어 보고 한글 뜻 보고 좀 성실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연락에 쓰면서 외우는 거였단 말이야. 아니요, 영어 단어는요 예문 보면서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 요구하는 영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생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그 내가 만든 단어장에 대한 환상을 버려. 지금도 겨울방학 코앞이잖아. 단어장 만들어야 될 것 같지. 근데 뭐 했니? 수첩부터 샀잖아. 그거 사서 뭐 할 거야? 내년 되면 그거 또 버리고 또 새 수첩 또 살 건데. 그 예쁜 펜 사서 뭐 할 거야? 제가 그 환상을 자꾸 왜 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가 만든 단어장 아무리 써봐야 여러분들 예문 안 적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외워놓으면 저 붓다 공부했던 미국인하고 똑같은 일을 또 겪으실 거라니까. 영 단어장에 예문을 많이 읽으세요. 이게 학습법입니다. 됐죠? 자, 잠시만요. 흐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수시와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절대평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절대평가 시대에는 무조건 불수능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 불수능을 대비할 때 특정 유형에 대비하기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를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 그래서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영 단어는 예문 중심으로 외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 잘 잡히시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 학습법 공부하셔야 돼요. 문장 해석법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왠지 아니? 문장 해석이라는 건 있잖아. 그냥 단어 알면 대충 문질러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정확하게 한 문장 정도 해석 안 돼도 어차피 지문 보면 다른 문장들이 있으니까 대충 앞뒤 뭉개보면 뜻들 느낌이 와. 그리고 정확한 느낌 안 오면 어때? 영어 객관식 시험인데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잖아. 그거 보면 어차피 헷갈리는 거 2개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지문의 느낌에 더 와닿는지 우린 감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로 최대한 예쁘게요. 잠시만요. 단어 뜻 모를까 봐. 왜? 모를 수도 있지. 오, 빛이 나와. 여기 reluctant. 여기 꺼려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의 뜻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자, 90%는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한다. 생각이 모든 그것일 때 어머나 이거 뭐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석되더라도 큰 문제 없어.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나머지 문장으로 문맥을 판단하면 되는데 그치? 근데 있죠.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거 실제로 당시에 수능에 나왔을 때 있잖아. 요게 빈칸 문장이었거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빈칸이 뚫려 있었냐면 may부터 시작해서 properly까지가 빈칸으로 뚫려 있었어. 그럼 이 문제는 풀려면 뭘 해야 되냐면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여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놓고 문제 틀리고 나면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빈칸 유형이 약하대. 너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빈칸이 약한 걸까?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걸까? 문장 해석 못하는 거야. 이쪽 영어 등급 1, 2등급 진동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등급대 확 낮은 애들까지 얘기해보면 거의 학생들의 90% 이상은요 특정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 문장 해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뭐 이 문제 이제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기냐 옆으로. 다리 짧아서 다니기 너무 힘드네. 야, 내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래, 대화가 되게 힘들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귀 빨개졌죠 지금. 민망해가지고. 영어 문법적인 얘기 좀 할게요. 미안해요. 자, al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모든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명사로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it이라는 또 대명사가 또 나오고 is supposed to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동사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문법 용어로 얘기하자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문장 다시 볼게요. 짜잔 등장. 네. 밑에 문장 이제 보이세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훈련 안 하시면요 미안한데 불수능 대비 못합니다. 영어 안 늘어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냐.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의 영어 모의고사는 시험 난이도를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냥 교육청에서 묻는 겁니다. 너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은 준비해 왔니? 이게 알파벳이란 건 알겠지? 이게 1, 2학년 모의고사 난이도예요.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예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와 조정식 진짜 못생겼어. 이게 1학년 문장. 2학년 문장. 조정식은 앞면이 썩었어. 2학년 문장. 3학년 문장.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가 나와요. 근데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아는 단어들로 뭉개는 친구들은 이 3학년 문장을 보면 조정식과 무죄밖에 안 보여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건 조정식의 외모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머나 조정식 괜찮은 놈이구나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불수능을 대비하는 2가지 공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뭘 중심으로요? 예문 중심으로. 2번째, 무조건 영어는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심으로. 예문 중심으로는 좀 감이 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장의 예문을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장 해석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대책 없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올 때 보면 나눠드린 자료 중에 까만색 책으로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출 분석서가 있었을 거예요. 뭐 굳이 안 열어보셔도 됩니다. 다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나갈 때 보고 없으면 저희 직원분들께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주실 겁니다. 이 기출 분석서를 보시면 2019학년도에 6월,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요. 1. 문장별로 분석해서 끊어읽기 해석법. 2. 문맥 내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와 관련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됐죠? 저는 올해 2018학년도와 17학년도의 기출 분석서도 이렇게 또 시중에 발간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걸로 자학자습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나 좀 이제 기초 실력이 딸려서 그렇게 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수업에 도움을 좀 받으면 좀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머리가 노란 영어 강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예요, 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장 읽는법이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것에 도움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강좌 홍보했습니다. 네. 하도 이런 것도 좀 하라고 얘기 좀 들어서. 어쨌든 문장 해석을 위한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 안에서 단어도, 이 안에서 문법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선생님, 그럼 문제 풀이는요? 나중에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정말 급한 거 아닙니다. 그 소위 얘기한 스킬에 대한 것들 나중에 배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1등급 혹은 2등급 후반대를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 이후부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6평, 9평 이후에 들어가도 문제풀이 안 늦습니다.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문장 해석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사실 지금 현재 수능은요. 80점만 넘으면 누구나 2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 해석 잘할 수 있으면 2등급 다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요. 됐죠?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등급대에 맞는 자신만의 학습법. 됐죠?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죠? 나는 몇 등급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무책임하게 답드릴 거예요. 네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무책임하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공부죠, 공부. 공부라는 건, 됐죠? 플래너 같은 거 써봐서 알잖아요. 공부를 순수하게는 순공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학습 양이 중요한 걸까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한 걸까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양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네요.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에서 중요한 건 학습의 질이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해 줄게. 학습의 질이 뭔지. 특히나 어머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학력평가 시대는 지금 수능 좀 패턴이 좀 많이 달라서요. 제가 인강 들어가기 전에, 인강을 론칭하기 전에 러셀이 첫 생겼던 해 2015년, 16년 하여튼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치 러셀에 그냥 항상 앉아 있으면서 학생들 상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이제 고해에 삼수에서 서울대 의대 간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험생활 하고 있을 때 평소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다가 그날은 나와서 이제 복도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계속 서성이는 거야. 나도 할 일 없겠다 해서 불렀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 선생님, 제가요 오늘 마음먹고 수학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풀었는데 틀린 문제 하나도 없어서 너무 열받았어요 라고.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애들이 뭐야 기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학생 열받을 만해요. 얘들아, 문제집 한 권 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았어. 이게 그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그냥 자기 아는 거 확인만 한 거야. 공부 한자도 못 한 거죠.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공부는 뭐가 공부냐면요. 그게 학습의 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공부예요. 내가 맨날 잘하는 걸 하고 있어. 그게 무슨 공부야. 그거 맨날 해봐야 성적 오르는지. 약점을 공부를 하셔야지. 선생님, 그럼 내 약점이 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해당 과목에서 네가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약점이야.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 영어 단어가 약점이겠지.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인간 누구나 다 똑같거든. 근데 그걸 마주할 줄 아셔야 돼요. 방학 때요. 하루에 순공 시간 8시간, 7시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집 뭐 영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약점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학습은 효율성이 다예요. 강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 효율성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 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1시간 공부해서 낼 수 없는 효율성을 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약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절대평가라도 영어 해야 됩니다. 수시는 최저를 맞추기 위해, 정시는 합격생들의 평균만큼. 그때 불난이도로 준비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불난이도로 준비하는 건 뭐야? 어휘와 문장 해석에 중점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제가 이제 준비한 1부가 여기까지였어요. 약간 이제 딱딱한 시간이었는데 2부 때는요, 제가 직접 이제 현장에 질문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써서 질문함에 넣고 그걸 뽑아서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그냥 생생하게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불 좀 켜놓고 누구 손 들고 계시면 제가 거기 가서 질문 직접 받아서 답변 좀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실 때 제가 상처 안 받게 조심해서 가시고 남아 계실 분들은 우리 좀 피차가는 뻘쭘한 분위기 안 되도록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뭐 키가 몇이에요 이런 건 묻지 않는 걸로, 상처가 되지 않는 질문들을 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겨울방학 앞둔 학습법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저는 2부 때 또 옷 갈아입고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